간호사 26시간 교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 두 번째 냉장고를 발견했다. 며느리가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저건 제 거예요. 이제부터 어머니는 드실 음식을 직접 사세요. 내가 산 모든 물건에는 그녀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이들이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살고 있다는 사실은 잊은 채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울면서 깨어나게 할 놀라운 계획을 세웠다. 병원에서 26시간 연속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다. 26시간 동안 생명을 구하고 떨리는 손을 잡아주고 내 것이 아닌 상처를 닦아냈다. 한때 새하얗던 내 신발 속에서 발은 불타는 듯 뜨거웠다. 등은 통증으로 뭉쳐 있었다. 내 손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더 이상 젊지 않을 때 뼛속 깊이 스며드는 피로감이 났다. 나는 67세다. 간호사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했다. 부엌 문을 열었을 때 나는 틀렸음을 알았다. 내가 수천 번 닦고 아들의 생일마다 음식을 만들고 남편의 죽음을 슬퍼했던 바로 그 부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보였다. 새롭고 반짝이는 은색 냉장고가 내 것 바로 옆에 있었다. 나는 어깨에 가방을 맨 채 현관에 서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샀다. 우리 냉장고는 완벽하게 작동했는데 말이다.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건 제 거예요. 희숙 씨. 며느리 서영이 복도에서 나왔다. 나는 그 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경멸과 지루함이 뒤섞인 표정. 마치 내가 자기 공간에 있는 귀찮은 팔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슨 소리니?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병원 밖에서 누군가와 말을 해본 지 몇 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이었다. 냉장고는 제 거라고요. 서영은 문틀에 기대 팔짱을 꼈다. 이제부터 희숙 씨는 본인 음식을 직접 사세요. 희숙 어머니. 그녀는 나를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어머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았다. 마치 룸메이트라도 되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불렀다. 이곳이 내 집이 아닌 것처럼. 나는 내 낡은 냉장고, 내 냉장고를 열었다. 가슴에서 숨이 막혔다. 내가 사흘 전에 샀던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노란색 접착식 라벨이 붙어 있었고 검은색 마커로 서영이라고 쓰여 있었다. 치즈, 토마토, 요구르트, 콩, 닭고기, 심지어 버터까지. 이게 뭐니? 속삭였다. 말씀드렸잖아요. 제 음식이에요. 어머니는 어머니 걸 사세요. 서영은 어깨를 으쓱했다. 제가 제 돈으로 산 걸 나눠야 하는 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녀의 돈. 서영은 일하지 않았다. 아들 준호와 결혼한 지 2년 동안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다. 준호가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돈이 휘발유값, 마트장 볼돈, 비상금 명목으로 내 저금통에서 나가는 것 같았다. 준호야, 아들을 불렀다. 하지만 그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눈빛을 나는 더 이상 알아보지 못했다. 어렸을 때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바로 그 눈빛에는 이제 불편함만 가득했다. 엄마, 드라마 만들지 마. 서영이 말이 맞아. 각자 자기 것을 사는 게 더 깔끔해.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이걸 샀어. 이번 주 식비는 내가 냈다고. 그래서 엄마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서영이 라벨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누가 누구 것인지 모두 알 수 있으니 더 쉽죠. 소리치고 싶었다. 노란 라벨을 모두 뜯어 그녀의 얼굴에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 피곤했다. 끔찍할 정도로 지쳐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내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침대 끝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다. 그들은 내 집에 살고 있었다. 남편이 죽고 빚과 만성천식이 있는 8살짜리 아들만 남겨졌을 때 내가 간호사 월급으로 혼자 산 집이었다. 나는 2교대, 3교대를 뛰었다.
병원 바닥을 새벽 3시에 닦아 저당 대출금을 갚았다. 준호에게 약을 사주기 위해 밥을 굶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내 부엌에서 밥을 먹는 대가를 청구하고 있었다. 신발을 벗었다. 발이 붓고 빨갰다. 왼쪽 발 뒤꿈치에 새 물집이 잡혀 있었다. 언제 생긴 건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영과 준호가 TV를 보고 있었다. 전자레인지 소리가 들리고 팝콘 냄새가 났다. 그들의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는 팝콘 냄새.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내 방의 어둠 속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그 밤, 지치고 굴욕감을 느꼈던 그 밤은 내가 내 집에서 낯선 사람 취급을 받도록 내버려둔 마지막 밤이었다. 침묵은 항복이 아닐 때도 있다. 때로는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이다. 며칠 후 내가 발견한 것은 그 노란 라벨들이 내 고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 나는 라벨 사건이 최저점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나를 침몰시킬 수 없을 거라고. 얼마나 순진했던가. 사흘 후 나는 병원에서 또 다른 교대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에는 12시간뿐이었지만 지옥 같은 12시간이었다. 심한 화상을 입은 아이, 가족이 없어 내가 손을 잡고 있는 동안 돌아가신 노인. 나는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과 고요함만을 원했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더 많은 라벨이 있었다. 노란 라벨이 샴푸에, 비누에, 치약에, 심지어 화장지에까지 붙어 있었다. 서영. 나는 세상에 남은 마지막 물건처럼 유일하게 라벨이 붙지 않은 내 칫솔을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화장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다. 냄비, 프라이팬, 컵, 접시에도 라벨이 붙어 있었다. 수저 서랍을 열자 포크에도, 빌어먹을 포크에도. 뭐 찾으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다. 그녀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깜짝 놀랐다. 서영아, 이건 너무 심하잖아. 너무 심해요? 그녀는 눈에 웃음기 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희숙 어머니, 저는 제 물건을 보호하는 것뿐이에요. 물건들이 없어지거나 섞이는 건 뻔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누가 누구 것인지 모두 알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이 냄비들을 샀어. 이 접시들은 20년 전에 내가 샀다고. 아니,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어머니도 이름을 붙이세요. 저는 제 것에는 제 이름을 붙였어요. 네가 정확히 뭘 샀니?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말이 더 거칠게 나왔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말투, 조심해요, 시어머니. 저는 아드님 아내예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존중.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동안 그녀는 몸을 돌려 TV 소리가 크게 켜진 거실로 돌아갔다. 그날 밤 서영은 요리를 했다. 냄새가 집 전체에 퍼졌다. 된장찌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 결혼 초 우리가 아직 행복한 가족인 척할 때 내가 그녀에게 가르쳐줬던 레시피였다. 나는 내 방에 머물렀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저녁을 먹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커피만 마셨다. 나가서 조금 먹을까 생각했다. 된장찌개였다. 그녀가 내 레시피를 사용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라벨들을 보고 난 후에는 그 부엌에서 먹는 한 입 한 입이 패배라는 것을 이해하고 난 후에는 그럴 수 없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준호와 서영은 TV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고 부산으로 휴가를 갈 계획을 말했다. 엄마 차를 팔면 호텔비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서영이 말했다. 조용히 해. 엄마가 팔고 싶어 할지 모르겠어. 준호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여보. 그 차도 이미 낡았잖아. 엄마는 거의 사용하지도 않고 우리가 더 필요해.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듣지 못했다. 다만 그가 나를 변호하지 않았다는 것만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내려갔다. 나는 쉬는 날이었다.
그녀 없이 준호와 단둘이 이야기해야 했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는 그를 발견했다. 내 커피 메이커에서 나온 커피였다. 이제 그 커피 메이커에도 노란 라벨이 붙어 있었다. 아들아, 이야기 좀 해야겠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보였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32세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엄마, 라벨 때문에 그러는 거면 라벨 때문만은 아니야. 준호야, 모든 것 때문이야. 나는 그의 앞에 앉았다. 너희가 나에게 말하는 방식, 나를 대하는 방식 때문이야. 여기는 내 집이야. 알아요. 정말 아는 거니? 그렇게 보이지 않아. 너희는 월세를 내지 않아. 관리비도 안 내고 재산세도 안 내. 아무것도 안 내지. 그런데 이제는 내 비누조차 쓸 수 없다는 거니? 그는 얼굴을 문질렀다. 엄마, 서영은 내 아내야. 나는 그녀를 지지해야 해. 서영이 일 처리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어쩌면 엄마가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세상이 멈췄다. 내가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젊은 부부잖아. 우리만의 공간, 사생활이 필요해. 우리가 집을 정리하는 방식에 엄마가 불편해할까 봐 항상 걱정할 수는 없다고. 내 집이야, 준호야. 내 집. 법적으로 엄마 집인 건 알아요, 엄마.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나도 사는 곳이고 내 아내도 사는 곳이야. 솔직히 말해서 가끔은 서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는 너무 구식이야. 요즘 가족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못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방으로 올라가서 벽장에서 상자를 꺼냈다. 몇 년 동안 열어보지 않은 상자였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아기 준호, 천식 흡입기를 든 준호, 숨을 쉬지 못할 때마다 두려움에 가득 찬 큰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준호, 고등학교 졸업식의 준호, 첫 영성체 때의 준호, 11살 때 생명을 구한 수술 후 병원에 있던 준호, 내 차를 팔고 대출을 받고 두 병원에서 동시에 일해서 2억 8천만 원이 들었던 그 수술. 나는 사진들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다. 더 차갑고 더 위험한 무언가. 명확함이었다. 내 아들이 방금 내가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번 돈으로 사서 그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준 이 집에서 나보고 다른 살 곳을 알아보라고 말했다. 그의 엄마는 결코 그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알았으면서도 나는 다시 사진들을 넣어두었다. 그날 밤 서영은 다시 요리를 했다. 이번에는 잡채였다. 냄새는 내 공허한 뱃속을 찌르는 칼 같았다. 나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39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이것이었다. 고통은 무시한다고 치유되지 않는다. 썩은 것을 잘라내야 치유된다. 그리고 이 집 안에 무언가가 썩어 있었다. 하지만 이틀 후 아들의 서랍에서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토요일, 나는 청소를 하기로 했다.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한 구석이라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서영과 준호는 외출했다. 새 아파트 볼일 때문에. 그들이 말했다. 나는 무슨 아파트인지 묻지 않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거실부터 시작했고 다음은 화장실이었다. 그리고 준호 방문 앞에 멈춰섰다. 8살 때부터 그의 방이었던 곳.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색인 파란색으로 칠해주고 축구 포스터로 채웠다가 나중에는 록밴드 포스터로 채웠던 방. 들어갔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옷가지가 바닥에 던져져 있었다. 서영이 쓰는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다. 비누 냄새와 놀고 난 후에 흙 냄새가 나던 내 아들의 냄새는 없었다. 나는 옷을 개고 침대를 정리하고
가구를 닦았다. 그때 서랍장 서랍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열지 않으려고 했다. 정말로, 하지만 안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바로 비쳤고 그 섬광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랍을 열었다. 종이들, 잔뜩 어질러진 종이들, 오래된 영수증들, 해변이나 비싼 식당, 술집에서 찍은 서영의 인쇄된 사진들, 모두 최근의 것들이었다. 내가 휘발유 값을 빌려주는 동안의 사진들이었다. 나는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른 채 계속 뒤졌다. 그때 그것을 보았다. 준호 글씨로 내 이름이 쓰인 두꺼운 서류 봉투. 엄마, 중요 서류, 떨리는 손으로 꺼냈다. 안에는 집문서가 들어있었다. 내가 내 방 파일함에 보관했던 바로 그 문서. 어떻게 여기에 온 거지? 문서 아래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공증된 차용증이었다. 날짜는 2년 전. 대출 금액 4,500만 원. 채무자 박준호. 채권자 박희숙. 항목 자동차 부품 수입 사업. 초기 투자금. 모든 것이 기억났다. 2년 전 준호가 흥분해서 왔다. 계획이 있다고 했다. 친구가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사업을 제안했다고 했다. 백만장자가 될 거라고 했다. 시작하려면 4,500만 원만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그 돈이 있었다. 10년 동안 모아온 은퇴 자금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 아들, 나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6개월 안에 이자까지 갚을게요, 엄마. 두고 보세요. 그는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증까지 하자고 고집했었다. 사업은 결코 잘 되지 않았다. 친구는 돈 일부를 들고 사라졌다. 준호는 다시는 대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는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내 아들이었고 엄마는 사랑으로 준 것을 돌려받지 않기 때문이다. 안 그런가? 나는 다시 사진들을 넣어두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접혀있는 종이 한 장 펼쳤다. 준호와 서영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인쇄본이었다. 서영아, 부동산 업자랑 얘기했어. 이 동네 집이 3억 정도 된대. 준호, 너무 많지 않아? 서영, 그래서 좋지, 여보. 내 엄마 이제 나이도 들었고 영원히 살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죽으면 집을 누구한테 남기겠어? 준호, 나한테. 외동이니까. 서영, 맞아. 근데 왜 기다려? 엄마 설득해서 팔라고 해.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곳으로 가시라고 하면 돼. 엄마는 1억 정도 갖고 우린 2억으로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짜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거지. 준호, 글쎄, 엄마가 화내실 텐데. 서영,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게다가 엄마가 우릴 쫓아낼 수 있겠어? 넌 아들이잖아. 길거리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몇 달 특별 관리 좀 해드리면 마음이 누그러져서 팔라고 애원하게 될 거야. 준호, 특별 관리. 다. 서영, 두고 봐. 2달 안에 엄마가 팔게 도와달라고 애원할걸. 메시지 날짜는 3달 전이었다. 라벨들은 그 대화 후 2주 뒤에 등장했다. 종이들을 떨어뜨렸다. 나는 아들의 침대에 앉아 떨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순수하고 끓어오르는 분노가 뱃속에서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그들은 단계별 계획, 굴욕을 통해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계획에 참여했다. 나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사진 찍었다. 메시지, 차용증 계좌 명세서, 그리고 이 서랍에 있어서는 안 될 집문서까지 모든 것을 발견했던 그대로 정확하게 다시 넣어두었다. 서랍을 닫고 방을 나와 부엌으로 내려갔다. 물 한 잔을 따랐다. 손이 너무 떨려서 거의 쏟을 뻔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2개의 냉장고, 모든 것에 붙은 노란 라벨들, 내 고통으로. 밤샘 근무로 하루 12시간씩 서 있어서 망가진 무릎으로 산 이 집. 남편이 죽은 후 혼자 아들을 키운 집. 그 아들이 이제 아내와 함께 나를 떠나기 위해 이 집을 팔고 싶어 했다.
나는 떨어지는 줄 몰랐던 눈물을 닦았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다. 나는 아래로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무너졌다. 용서하는 것과 멍청한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멍청했었다.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를 검색했다. 인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몇 명이 나왔다. 한 명을 선택했다. 김민재 변호사. 좋은 후기가 많았다. 시청 근처에 사무실이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비서가 받았다. 김민재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가 단단했다.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다. 급하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 소유의 부동산에서 누군가를 명도하고 싶습니다. 세입자이신가요? 아니요. 제 아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내일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돌아온 것이다. 우리 왔어. 서영이 기분 좋을 때 쓰는 콧노래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희숙 어머니, 저녁 있어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부엌에서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혹시 내가 저녁을 차려주기를 원하니? 서영은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네, 뭐든 좋아요. 아들이 말했다.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란 요리 좀 해줄게. 금방 될 거야. 그들은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당연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들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미소 짓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은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이 방심했을 때 공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그들에게 저녁을 차려주었고 식탁을 차렸고 심지어 설거지까지 했다. 서영과 준호는 혼란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엄마,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아주 괜찮아, 아들아.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너희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예민했어. 미안하다. 서영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기뻐요. 결국 우리 모두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이지.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내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내일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그들은 이미 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변호사가 해준 말은 그들의 종말의 시작이었다. 월요일 11시 정각 나는 김민재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커피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거대한 책장에는 법전이 가득했다. 벽에는 그의 변호사 자격증과 인천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진지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친절했다. 박희숙 씨,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라벨, 메시지, 갚지 않은 대출, 내 이름으로 된 집, 모든 것. 그는 메모를 했고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안경을 벗고 나를 응시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메시지 사진이 있습니다. 공증된 차용증도 있고요. 집문서도요. 모든 것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월세를 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요. 관리비도요? 아니요. 제가 다 냅니다. 전기, 수도, 가스, 재산세, 인터넷, 전부 다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법적으로 귀하는 그들을 명도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귀하의 재산입니다. 그들은 임대 계약서가 없으며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건원 점유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들은 아드님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확신하는가? 나는 노란 라벨들, 내 집을 팔려고 계획했던 메시지들, 준호가 나에게 다른 살 곳을 알아보라고 했던 말을 생각했다. 네, 나는 대답했다.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제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주가 걸리겠지만 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일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폴더를 열었다. 이자까지 대출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 약 6,2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 금액에 나는 어찌랬다. 그렇게 많다고? 이자는 쌓입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드님은 법적 차용증에 서명했습니다.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나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의 수임료 성금 150만 원을 지불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다. 이것이 바로 비상 상황이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가슴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낙하산이 펴질지 확신하지 못한 채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 바로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도착했다. 마트에 들러 내 물건들, 필요하다면 라벨을 붙일 내 물건들을 샀다.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많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갔을 때 나는 얼어붙었다. 서영의 부모님, 김 사장과 이 여사가 내 소파에 마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앉아 있었다. 아, 시어머니 오셨네. 이 여사가 눈에 웃음기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중얼거렸다. 희숙 어머니 와서 앉으세요. 서영이 내 거실의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이 소파를 차지하는 동안 나는 앉았다.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봐요, 시어머니. 코수염의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뚱뚱한 남자 김 사장이 말을 시작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건 가족으로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가족으로서. 서영이가 상황을 이야기해줬어요. 그가 계속했다. 어머님께 힘들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합리적이셔야 해요. 무엇에 대해 합리적이어야 합니까? 내가 물었다. 공간 문제요. 이 여사가 끼어들었다. 이 집이 크긴 하지만 성인 3명이 함께 사는 건 복잡해요. 젊은 부부는 자신들의 가정을 꾸릴 공간이 필요하고 어머님은 글쎄요. 인생의 다른 단계에 계시잖아요.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다른 단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김 사장이 말했다. 저희는 어머님께서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선택지 말입니까? 서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희숙 어머니, 아주 좋은 노인 복지관들이 있어요. 어머니 또래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고 간호사도 있고 활동도 할 수 있는 곳이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요양원이요.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요양원이 아니에요. 준호가 서둘러 말했다. 커뮤니티 같은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인천에도 하나 있어요. 외곽에. 저희가 가서 봤는데 예뻐요. 너희가 가서 봤다고? 내가 되풀이했다. 나 없이? 불편한 침묵. 놀라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서영이 말했다. 사진도 찍어왔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정원이 있는 회색 건물, 작은 방들, 휠체어를 탄 노인들 사진. 나는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내 모습을 보았다. 그럼 이 집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요. 준호가 뒷목을 극적였다. 서영이랑 나는 여기에 머물 거예요. 결국에는 팔아서 더 작은 집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 일이에요. 물론 나중 일이겠죠. 내가 말했다. 중요한 건 어머니가 잘 돌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여사가 주장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복지관은 누가 돈을 냅니까? 내가 물었다. 또 침묵. 글쎄요. 어머니는 병원 연금이 있으시잖아요. 서영이 말했다. 그리고 차를 파시면 1,000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죠.
내 차. 5년 전에 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에게 준 유일한 사치품. 차를 팔면 직장에는 어떻게 가니? 나는 아직 일하고 있잖니? 혹시 잊었니? 아유, 희숙 어머니. 이 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 나이에는 은퇴하고 삶을 즐길 생각을 하셔야죠. 나는 67세지 80세가 아닙니다. 내가 반박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일하시잖아요. 서영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곤하시고 아프시고 쉬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나는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다. 네가 원하는 거니, 준호야? 내가 떠나는 것을?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죄책감? 수치심. 엄마, 저희는 엄마에게 최선을 원할 뿐이에요. 나에게 최선이라고? 아니면 너희에게 최선이라고? 나는 일어섰다. 엄마, 드라마 시작하지 마. 서영이 눈을 굴리며 말했다. 드라마가 아니야, 서영아. 질문이야. 내가 떠나면 너희가 얻는 게 뭐니? 엄마가 얻어요. 그녀가 폭발했다. 엄마는 평온함을 얻고 보살핌을 얻고 이 큰 집을 청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얻잖아요. 내가 산 이 집을. 아, 또 똑같네. 내 집, 내 집. 서영도 일어섰다. 네, 엄마 집이지만 아드님도 사는 곳이에요. 뭐예요? 아드님을 쫓아내시게요? 서영아, 진정해. 김 사장이 말했다. 진정 못해요. 이 상황이 지긋지긋해요. 그녀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이 집에 온 이후로 어머니랑 잘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니는 피해자 코스프레만 할 줄 알아요. 모든 것이 어머니 방식대로 되어야 하죠. 아니에요. 희숙 어머니. 더 이상 여기에 사는 사람은 어머니뿐만이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네, 아마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뒤따르는 침묵은 짙었다. 나는 준호를 보았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는 얼굴을 문질렀다. 엄마, 서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계속 통제할 수는 없어요. 이 집은 엄마가 사신 건 맞지만 내 집이기도 해. 그리고 내 아내와 여기 살고 싶다면 그건 내 결정이야. 너의 결정.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럼 나는 뭐니? 짐덩어리니?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이 여사가 끼어들었다. 말할 필요도 없네요. 나는 중얼거렸다.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갔다. 뒤에서 서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화났네.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웃음소리. 마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부드러운 웃음소리.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이번에는 정말 울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내가 키운 아들 때문에, 열이 났을 때 밤잠을 설쳤던 것 때문에, 학비를 대기 위해 3가지 일을 했던 것 때문에, 그의 미래를 생각하며 모았던 모든 돈 때문에 울었다.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 울음을 그치고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보았다. 눈은 빨갛고 부어 있었고 다크서클은 깊었지만 눈빛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결심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김 변호사 번호를 찾았다. 메시지를 보냈다. 변호사님, 모든 것을 진행해 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내보내고 싶습니다. 답변이 몇 초 만에 왔다. 알겠습니다, 박희숙 씨. 내일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전화를 치우고 잠자리에 들기 전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미안하다, 준호야. 하지만 더 이상 너 자신에게서 너를 구할 수는 없구나. 사흘 후 일어난 일은 서영이 영원히 미소를 잃게 만들었다. 다음 며칠은 이상했다.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너무나 평소처럼. 아침에 인사를 했고 라벨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출근했다가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다. 서영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가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여러 번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무엇이 변했는지 해독하려는 듯이. 준호는 그냥 나를 피했다.
일찍 나갔다가 늦게 돌아왔다. 마주칠 때면 시선을 좋다. 그들이 내가 포기했다고 생각하게 해라. 내가 곧 복지관으로 순순히 갈 귀찮은 늙은이가 될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게 해라.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이 잠들었을 때 나는 이랬다. 관찰하고 듣고 조사했다. 나는 그들의 일과를 알아냈다. 서영은 정오에 일어났고 이제 잠겨있는 내 메인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고 때로는 미용실에 때로는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러 나갔다. 그녀는 자라, 버시카 같은 내가 결코 살 수 없었던 브랜드 옷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준호는 일찍 나갔다. 일자리를 찾으러 간다고 했지만 맥주와 담배 냄새를 풍기며 빨간 눈으로 돌아왔다. 화요일 밤 그들이 거실에서 영화를 보는 동안 나는 다시 그들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이번에는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옷장 서랍을 열고 옷 사이를 뒤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 밑을 보았다. 신발 상자들이 있었다. 하나씩 열어보았다. 세 번째 상자에서 필요한 것을 발견했다. 지난달까지 업데이트된 은행 계좌 명세서. 15일마다 180만 원씩 정기적인 입금. 이 돈은 어디서 오는 걸까? 계속 뒤졌다. 술집 영수증, 비싼 식당 영수증이 있었다. 메리어트 호텔 영수증도 하나 있었다. 호텔? 그들이 여기 살면서 왜 호텔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밀봉된 봉투를 보았다. 열었다. 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팸플릿이 있었다. 신도시 지역의 선분양 아파트. 2억 8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아파트. 아파트 중 하나가 빨간 마커로 표시되어 있었다. 3억 2천만 원짜리 방 3개짜리 아파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영의 글씨로 쓰여 있었다. 이 늙은이 집 팔면 대략 3억 빼기 8천만 원. 엄마 목. 이콜 2억 2천만 원 남음. 플러스 은행 대출 1억 원. 총 3억 2천만 원 딱 맞음. 3억짜리 내 집에서 8천만 원. 내 배신에 대한 그들의 계산이 빨간 마커로 쓰여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사진 찍었다. 계좌 명세서, 팸플릿, 호텔 영수증. 모든 것을 찾았던 그대로 정확하게 다시 넣어두었다. 방을 나왔다. 그들은 여전히 거실에 있었다. 영화 속 무언가의 서영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내 방으로 올라가서 노트북의 사진들을 다운로드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그리고 내가 결코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나는 지혜에게 연락했다. 지혜는 내 병원 동료였다. 15년 동안 함께 일했다. 그녀는 준호를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다. 지혜야, 부탁 하나만 들어줘. 은행 입금이 어디서 오는지 조사할 수 있는 사람 알아? 그녀는 몇 분 만에 답했다. 내 사촌이 회계사야. 국세청 관련 일도 해. 뭐가 필요해? 내 아들이 그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오는지 알고 싶어. 자료 보내줘. 내일 알려줄게. 나는 계좌 명세서 사진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쉬는 시간에 지혜가 나에게 전화했다. 희수가, 내 아들 문제 있어. 뭘 찾았니? 그 입금 내역은 유령 회사에서 나오는 거야. 허위 거래를 발행하는 회사. 세금 사기지. 국세청이 알면 엄청난 벌금이 떨어질 거야.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피가 차가워졌다. 감옥, 이거 심각해, 희수가. 내 아들이 검은 돈을 받고 있는 거야. 누군가 돈 세탁이나 탈세에 그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 이게 터지면 내 아들이 책임져야 해. 그가 알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영수증에 서명했잖아. 돈이 들어오는 계좌도 있어. 몰랐다고 말할 수 없어. 나는 떨면서 전화를 끊었다. 내 아들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그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고 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부엌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다.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준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서영이 대답했다. 내 엄마가 그렇게 참견쟁이인 게 내 잘못이야?
무슨 일이야? 준호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며칠 전에 내가 화장실 갔을 때 내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 확신해. 휴대폰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 너 편집증이야? 편집증 아니야. 저 늙은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어. 직감해. 침묵. 뭘 알 수 있겠어? 준호가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몰라. 하지만 일을 서둘러야 해. 엄마랑 얘기해. 집을 당장 팔라고 설득하든가. 내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든가 해.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만 커진다고. 더 이상 엄마를 압박할 수 없어. 이미 화가 많이 났다고. 그럼 방법을 찾아내. 서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 계획이 무너지면 준호야, 나는 떠날 거야. 내 엄마랑 영원히 살려고 온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약속한 삶, 아파트, 여행을 위해 왔어. 그런데 지금까지 나는 내 것도 아닌 부엌에 있는 라벨밖에 없어. 사랑해, 서영아. 알잖아. 사랑은 청구서를 갚지 않아. 돈이 갚지. 그들이 나를 발견하기 전에 나는 문에서 멀어졌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내 방으로 올라갔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불법적인 돈, 집을 팔려는 계획, 나를 내보내려는 압박.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 새 문서를 열고 연대기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날짜, 증거, 사진, 모든 굴욕, 모든 거짓말, 모든 노란 라벨. 나는 밤새도록 그렇게 했다. 마치 병원 케이스처럼 내 고통을 체계화했다. 새벽에 나는 모든 것을 인쇄했다. 세부. 하나는 변호사에게, 하나는 나에게, 하나는 글쎄 두고 볼 일이었다. 샤워하고 옷을 입고 커피를 준비했다.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준호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눈이 쑥 들어가고 면도도 하지 않아 끔찍해 보였다. 좋은 아침.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토스트, 블랙커피, 과일. 그는 계속 나를 쳐다보았다. 괜찮으세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나는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아주 괜찮아, 아들아. 왜? 모르겠어요. 뭔가 달라 보여요. 나는 미소 지었다. 잠을 잘 잤거든. 그게 다야. 거짓말이었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가 알 필요는 없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접시를 닫고 내 물건을 챙겼다. 병원에 간다. 저녁에 돌아올 거야. 엄마. 그가 내가 나가기 전에 나를 붙잡았다. 며칠 전 복지관일 말인데. 응.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알아. 내가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차를 몰고 나가기 전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박희숙입니다.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오늘 당장 사무실로 와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차를 몰았다. 아침 해가 내 얼굴에 비치는 인천의 거리를 운전하면서 몇 달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힘이었다. 나는 더 이상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주는 어리석은 늙은이가 아니었다. 이제 나는 내 것을 지키는 암사자였다. 그리고 이 암사자를 누구도 굴에서 내쫓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곧 다가올 일은 그들을 내 집에서 내쫓을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었다. 목요일 14시간 교대를 마치고 돌아왔다. 끔찍했다. 2건의 심폐소생술. 살아남지 못한 환자. 왜 하느님이 데려가셨는지 묻는 가족을 내 품에 안았다. 나는 발을 질질 끌며 집에 도착했다. 등, 무릎, 심지어 영혼까지 아팠다. 뜨거운 목욕과 잠을 자고 싶을 뿐이었다. 문을 열었다. 냄새가 먼저 나를 쳤다. 음식 냄새, 닭볶음탕 냄새, 감자 냄새, 저절로 침이 고이게 하는 그 냄새.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얼어붙었다. 내 냉장고가 열려 있었다. 텅 비어 있었다.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쓰레기통 옆 바닥에 내 물건들이 검은 봉투에 담겨 버려져 있었다. 이틀 전에 샀던 요구르트, 햄, 판치즈, 토마토, 떡볶이 떡, 모든 것이. 뭐? 나는 속삭였다. 아, 오셨네요. 서영이 냅킨으로 손을 닦으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새롭고 아주 비싸 보이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 아직도 가격표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 음식을 버려야 했어요. 네가 뭘 했는데? 상했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냄새가 끔찍했어요. 제 냉장고를 오염시키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섞이면 모든 것이 안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 음식은 괜찮았어. 이틀 전에 샀다고. 글쎄요. 저는 냄새를 맡았는데 썩었더군요.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게다가 희숙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을 보관하고 싶으면 저처럼 어머니 냉장고를 사세요. 나는 쓰레기 봉투를 보았다. 일주일치 내 음식이었다. 2만 원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폭발적이지도 않았다. 너무 오랫동안 팽팽했던 끈이 끊어지는 것처럼 조용했다. 그냥 끊어졌다. 준호는 어디 있니? 나는 텅 빈 목소리로 물었다. 거실에요. 왜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거실로 걸어갔다. 내 아들은 소파에 들어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맥주를 손에 들고 있었다. 비어있는 세 번째 맥주병이 커피 테이블 위에 있었다. 준호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네, 아내가 내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어. 아, 네, 상했다고 했어요. 상하지 않았어, 엄마. 그는 내가 까다로운 어린아이인 것처럼 한숨을 쉬었다. 서영이가 상했다고 했으면 상한 거예요. 서영이는 그런 거 잘 알아요. 그녀가 잘 안다고?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40년 동안 음식을 사왔어. 나는 무언가가 썩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또 시작이네. 그가 소리쳤다. 약간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취해 있었다. 엄마의 드라마에 지쳤어요. 모든 것이 엄마 위주여야 하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내 드라마. 칼날 같은 말이 나왔다. 내 드라마. 준호야, 2만 원어치 음식을 버렸어. 내가 일해서 번 2만 원을. 네가 여기서 내가 사준 맥주나 마시고 있는 동안. 이 맥주는 엄마가 산 거 아니야. 서영이가 샀어. 무슨 돈으로, 준호야? 서영이는 일도 안 하는데 무슨 돈으로 사? 엄마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당연히 내 문제지. 너희는 내 집에 살고 내 음식을 먹고 내 시설을 사용해. 그만해. 그가 소리쳤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아들이 나에게 소리쳤다. 나는 지쳤어요. 모든 게 항상 엄마 이야기여야 하는 것에 지쳤어요. 엄마 집, 엄마 음식, 엄마 돈. 다 이해했어요. 엄마가 모든 것을 했죠. 엄마는 모든 것을 희생한 위대한 순교자, 성모예요. 그 말들은 주먹처럼 나를 때렸다. 준호야, 아니, 이제 됐어요, 엄마. 나는 존재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 지쳤어요. 엄마가 많이 일했기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빚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지쳤어요. 나는 태어나고 싶다고 안 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라고 안 했어요. 그건 엄마의 결정이었지. 내 결정이 아니었다고. 뒤따르는 침묵은 참을 수 없었다. 서영이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작고 승리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아들을 쳐다보았다. 술과 분노로 눈이 빨개진 32세의 이 남자.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악몽을 꾸었을 때 내 다리를 껴안던 아이, 첫 월급으로 어머니 날 꽃을 가져오던 10대, 첫 여자친구에게 차였을 때 내 어깨에 기대 울던 청년. 그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낯선 사람이 있었다. 나를 미워하는 낯선 사람. 알겠다. 나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나는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갔다.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없다고 느꼈다. 물리적으로는 아니었다. 내 폐는 작동했지만 더 깊은 무언가, 내 가슴 한가운데에 무언가가 닫혔다. 나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언니 박수미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전주에 살고 있었다.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항상 서로에게 의지했다. 희수가 무슨 일이야? 그녀가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밤 10시였다. 그리고 나는 무너졌다. 흐느낌과 딸꾹질 사이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라벨, 메시지, 대출,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 준호의 말들. 그녀는 끼어들지 않고 듣기만 했다. 내가 끝났을 때 침묵이 흘렀다. 희수가 그녀가 마침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그를 집에서 내보내야 해. 내 아들이야. 그는 배은망덕한 놈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독사야. 그들은 너를 아무것도 없이 만들고 떠날 거고 너는 집도 돈도 없이 혼자 남겨질 거야. 하지만 없어. 동생아. 나는 네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이 그렇게 눈이 멀어서는 안 돼. 때로는 그들을 넘어지게 두는 것이 그들을 깨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나는 더 크게 울었다. 못해. 나는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럼 모든 것을 잃을 준비를 해. 왜냐하면 그게 일어날 일이니까.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손에 든 채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끔찍한 생각을 했다. 내가 떠나면 어떨까? 내가 그들에게 집을 주고 떠나면 더 쉽고 덜 고통스러울 것이다. 작은 방을 빌려서 은퇴할 때까지 일하고 가족을 깨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평화롭게 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무언가를 기억했다. 내가 이 집을 샀던 날을 기억했다. 준호는 12살이었다. 우리는 2년 동안 위험한 동네의 끔찍한 아파트에서 월세를 살고 있었지만 나는 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았다. 집문서에 서명하던 날 나는 행복해서 울면서 집에 왔다. 아들아, 내가 말했다. 우리 집이 생겼어. 진짜 집. 아무도 우리에게서 이걸 빼앗아갈 수 없어. 그는 나를 안았다. 그는 어린아이 비누 냄새와 꿈 냄새가 났다. 아무도요, 엄마. 우리가 월세를 내지 않아도요? 아무도. 왜냐하면 우리 것이니까. 너와 나의 것. 나는 눈을 떴다. 너와 나의 것. 서영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부모님의 것도 아니었고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나의 것이었다. 나는 일어나서 눈물을 닦았다. 서랍을 열고 모든 증거, 사진, 서류가 담긴 폴더를 꺼냈다. 그리고 다른 것을 꺼냈다. 집의 원본 등기부 등본, 준호 방에서 회수하여 내 방에 보관했던 것이다. 열었다. 내 이름이 있었다. 박희숙, 단독, 소유자. 나는 글자 위로 손가락을 쓸었다. 40년의 노동, 40년의 고통, 40년의 희생, 모든 것이 이 종이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었다. 휴대폰을 들고 김 변호사와의 채팅을 찾았다. 썼다. 변호사님, 내일 당장 뵙고 싶습니다. 긴급합니다. 모든 것을 서두릅시다. 무슨 일 있으세요? 박희숙 씨?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에 그들이 내 집에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말랐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더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다. 결단력. 내 아들은 내가 약하고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무언가를 잊었다. 홀로 아들을 키우고 3가지 일을 하고 고통을 견디고도 계속 서 있는 여자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변신한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건드릴 때 우리는 무자비해진다. 준호는 이제 내가 어렸을 때 가르쳐줬던 것을 배우려 하고 있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결과는 이제 막 도착하려고 하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내가 한 일은 서영이 영원히 그 미소를 잃게 만들었다. 금요일 아침 8시 나는 김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떨거나 울지 않았다. 바위처럼 단단했다. 박희숙 씨,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여러 서류를 놓았다. 여기에 명도 통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행된 대출에 대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자 포함 6,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는 다른 종이를 꺼냈다. 도덕적 피해 및 사유재산 부당 사용에 대한 소송입니다. 추가로 1,500만 원을 추산했습니다. 도덕적 피해? 내가 물었다. 귀하는 귀하의 집에서 심리적 학대와 체계적인 굴욕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법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나를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이것을 재판에 회부하면 더 많은 것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길고 고통스러우며 공개적일 것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 어쩌면 1년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1년은 없습니다. 그들이 당장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우리가 그들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좋게 나가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그들을 파멸시키겠다고 명확히 하는 겁니다. 특히 불법적인 돈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아드님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쳤다. 감옥에 가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사실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두려움은 어떤 재판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가차없이. 그는 잠시 멈췄다. 어머님, 그가 아드님인 것은 알지만 지금 선을 긋지 않으면 그들은 귀하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집을 팔고 길거리에 내버려 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합시다. 하지만 저는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알게 될 때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확실합니까? 완전히요. 나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명도 통지서, 대출 소송, 모든 것. 변호사는 그것들을 마닐라 봉투에 넣었다. 언제 통지할까요? 내일, 토요일 아침이요. 그들이 집에 있을 때, 평화롭고 안심하고 있을 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10시에 공증인과 함께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실 건가요?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다. 서영은 거실에서 손톱을 칠하고 있었다. 준호는 소파에서 입을 벌리고 자고 있었다. 왔다. 내가 말했다. 서영은 나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내 방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숨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벽장에서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다.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싸기 시작했다. 서류, 사진, 옷, 병원 유니폼, 그들이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것. 내일 통지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가방을 침대 밑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내가 결코 하지 않던 일을 했다. 돌아가신 엄마가 결혼 전에 선물해준 보석함을 열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만 있었다. 금반지, 결혼 귀걸이, 얇은 목걸이, 그리고 사진 한 장. 내 남편 박 씨가 아기 준호를 안고 웃고 있는 오래되고 색이 바랜 사진. 그것을 꺼내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미안해요, 여보. 나는 속삭였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돌봐주기를 원했지만 지금 그를 돌보는 것은 그를 놓아주는 것, 그가 배우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진을 넣고 보석함을 닫았다. 그리고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악몽도 눈물도 없이 더 이상 결정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정은 내려졌다. 토요일 아침 7시에 일어났다. 샤워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검은 바지, 흰 블라우스, 닫힌 구두. 머리를 정리하고 립스틱을 살짝 발랐다. 거울을 보았다. 다른 여자가 보였다. 지친 간호사가 아니었다. 굴욕당한 엄마도 아니었다. 이 집의 주인 박희숙, 홀로 아들을 키우고 생명을 구하고 더 이상 짓밟히지 않을 여자였다. 부엌으로 내려가 커피를 준비하고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고 떡을 데웠다. 준호가 부은 눈으로 내려왔다. 뭐 하세요? 그가 놀라서 물었다. 아침 식사. 너도 먹을래? 네. 그는 곁눈질로 나를 쳐다보며 조용히 먹었다. 서영은 30분 후에 내려왔다. 비싼 분홍색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더 젊어 보였고 거의 취약해 보였다. 좋은 아침. 내가 말했다. 좋은 아침. 그녀는 의심스럽게 대답했다. 무슨 축하할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 그냥 맛있는 아침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그녀에게도 음식을 차려주었다. 앉아. 그녀는 앉았지만 음식을 맛보지 않았다. 원하는 게 뭐예요? 희숙 어머니? 원하는 거 없어. 내가 너희에게 아침 식사를 해줄 수 없니?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몇 주 동안 거의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이러는 건. 나는 미소 지었다. 어쩌면 싸우는 게 지쳤을 뿐인지도 모르지. 준호와 서영은 눈빛을 교환했다. 9시 30분 내 휴대폰이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박희숙 씨, 거의 도착했습니다. 좋습니다. 문 열게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누구였어요? 준호가 물었다. 별거 아니야. 나갈게. 택배 기다리고 있어. 나는 문으로 가서 열었다. 거기에 김 변호사가 회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고 젊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공증인이었다. 안녕하세요, 박희숙 씨.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그들이 들어왔다. 준호가 부엌에서 나왔다. 누구세요? 그가 물었다. 변호사가 맑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박희숙 씨께서 제기하신 법적 소송에 대해 박준호 씨와 박서영 씨에게 통지하러 왔습니다. 뒤따르는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서영이 부엌문 앞에 나타났다. 소송요? 무슨 소리예요? 공증인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박준호 씨. 다음 사항을 통지받았습니다. 1. 인천 주안동 847번지 소재 부동산에서 즉각 퇴거할 것. 2. 공증된 차용증에 따른 대출 불이행 소송. 총 미지급 금액 6,200만 원. 3. 도덕적 피해 및 사유재산 부당 사용에 대한 소송. 추정 금액 1,500만 원. 준호는 창백해졌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거.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끝이야. 서영이 공증인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우리를 고소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나는 독처럼 그 단어를 되풀이했다. 내 음식에 라벨을 붙인 가족. 내 집을 팔려고 계획한 가족. 내 2만 원어치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린 가족. 엄마, 잠깐만. 준호가 나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실 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어. 준호야. 너는 이야기할 수 있는 몇 달의 시간이 있었어. 너는 나를 내 엄마로 대할 수 있는 수천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너는 나를 쓰레기처럼 대하는 것을 선택했어. 사실이 아니에요.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한다고? 내 입에서 나온 웃음은 씁쓸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내에게 내 집을 팔라고 설득하라고 했니?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다른 살 곳을 알아보라고 했니? 나를 너무 사랑해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고 소리쳤니? 그는 침묵했다. 변호사가 계속했다.
귀하에게는 이 부동산에서 퇴거할 72시간이 주어집니다.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법적 명도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박준호 씨는 대출 소송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서영이 소리쳤다. 그것은 제 의뢰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다. 귀하에게는 가족이 있고 선택지가 있지만 더 이상 여기에 있을 권리는 없습니다. 비열한 여자 같으니. 서영이 나에게 침을 뱉듯이 말했다. 자기 아들이 행복한 꼴을 못 보는 늙은이에 불과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더 이상 제 집에서 짓밟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나는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갔다. 내 뒤에서 소리, 울음, 애원이 들렸다. 내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숨을 쉬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마침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심판자였다. 3시간 후 변호사가 떠난 후 모든 것이 침묵했다. 짙고 위험한 침묵. 나는 방에 머물면서 듣고 기다렸다. 나는 서두르는 발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서영이 우는 소리, 준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준호의 차는 여전히 입구에 있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은 비어 있었고 부엌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냉장고 문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준호의 글씨로 쓰인 쪽지. 엄마, 서영이 부모님 댁에 갔어요. 내일 돌아와서 이야기할게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이러지 말아주세요. 나는 쪽지를 찢어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가족. 필요할 때 얼마나 쉽게 그 단어를 사용하는가. 남은 토요일은 청소로 보냈다. 노란 라벨들을 하나씩 분노와 만족감을 느끼며 모두 떼어냈다. 내가 뜯어낸 라벨 하나하나가 되찾은 존엄성의 조각이었다. 서영의 냉장고를 청소했다. 완전히 비웠다. 그녀의 음식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렇게 하면서 어두운 쾌감을 느꼈다. 이제 네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지. 나는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문을 잠그고 잤다. 일요일은 흐리고 잿빛이었다. 나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고 부엌에 앉아 기다렸다. 나는 그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내 예상이 맞았다. 오전 10시 차 소리가 들리고 목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준호, 서영,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 4사람이 들어왔다. 김 사장이 가장 앞에 섰고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어디 있습니까? 그가 소리쳤다. 여기 있어요. 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그는 나를 보고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나에게 다가왔다. 내 딸을 고소하다니 당신이 누굽니까? 저는 이 집의 주인이고 당신 딸은 학대자입니다. 내 딸은 학대자가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어울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김 사장님.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침착함으로 말했다. 당신 딸은 내 집, 내 음식에 라벨을 붙였어요. 내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나를 쓰레기처럼 대했죠. 그리고 당신들은 그들이 내 집을 차지하도록 나보고 요양원에 가라고 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이 여사가 끼어들었다. 분명히 말했어요. 2주 전이 거실에서요. 저의 이익을 위해 선택지를 찾고 있었다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요? 내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 푼돈만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이익입니까? 이 집은 3억짜리예요. 서영이 소리쳤다. 우리가 어머니를 아무것도 없이 내버려 두려던 게 아니잖아요. 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찾았던 쪽지에 쓰여 있듯이 나에게 8천만 원을 주려고 했구나. 내 집을 팔고 난 후 남은 돈을. 그녀는 침묵했다.
무슨 쪽지요? 준호가 물었다. 내 아내가 내 집에서 2억 2천만 원을 훔치려고 계획했던 아파트 팸플릿에 쓴 쪽지 말이다. 훔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서영이 중얼거렸다. 우리는 어머니 몫을 드리려고 했어요. 내 목. 분노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내 집에 내 목.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김 사장이 끼어들었다. 보세요, 박희숙 씨. 화가 나신 건 알지만 변호사 없이, 드라마 없이, 교양 있는 사람들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가 소리쳤다. 이게 재판까지 가면 모두가 잃는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메시지, 서류, 증인. 나는 그들을 한 명씩 쳐다보았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발견한 무언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아니, 내 아들은 나는 김 사장을 보며 말했다. 불법적인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유령 회사로부터의 입금, 세금 사기, 국세청이 알면 감옥에 갈 겁니다.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거짓말이야. 서영이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계좌 명세서가 있어요. 회계사가 이미 검토했고 이것이 재판에 회부되면 그 정보가 공개될 겁니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친구가 그 일을 제안했어요. 저는 그냥 영수증에 서명했을 뿐이에요. 불법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너는 서명했고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썼어. 내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호텔에서, 비싼 식당에서, 내 아내 옷에 썼지. 나에게는 전기세 낼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만해요. 서영이 소리쳤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해. 이 가족을 파괴하는 건 어머니예요. 나는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았어. 너희가 파괴했지. 라벨 하나하나 굴욕 하나하나를 통해 그냥 라벨일 뿐이잖아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라벨이 아니었어. 나는 처음으로 소리쳤고 내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건 메시지였어. 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 내 집에서 나는 낯선 사람이라는 메시지. 내가 세운 모든 것, 내가 일한 모든 것, 내가 희생한 모든 것이 아무 가치도 없다는 메시지였어. 뒤따르는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했다. 화요일까지 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과 집행관이 올 겁니다. 너희 물건들을 모두 길거리에 내놓을 거고 이웃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할 겁니다. 엄마, 제발. 준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그의 뺨을 따라 흘러내렸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의 유일한 아들. 그를 그렇게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바로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준호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야 해. 나는 그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다. 나는 평생 너를 너의 질병에서, 너의 빚에서, 너의 실수에서 구했어. 그리고 내가 이룬 유일한 것은 내가 항상 내 엉망진창을 수습해줄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믿게 만든 것이었어.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너도 알잖아.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너는 32살이야. 일도 안 하고 빚으로 살고 내 아내는 일도 안 하는데 너희는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살기 위해 내 집을 팔려고 계획했어. 그게 무슨 삶이니?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삶이요. 내가 너희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한 삶이었지. 하지만 이제 끝났어. 이제 네가 성장할 시간이야, 아들아. 그리고 그것이 너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나는 받아들일 거야. 당신은 괴물이에요. 서영이 소리쳤다. 아니, 나는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엄마일 뿐이야. 김 사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싸울 겁니다. 좋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내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하는데 화요일 이후로 여기서 보내는 메일, 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하루 20만 원씩, 게다가 6,200만 원의 대출금, 게다가 1,500만 원의 도덕적 피해. 계산해보세요. 당신은 심장이 없군요. 이 여사가 속삭였다. 있었죠. 하지만 당신들이 산산조각 냈어요. 이제는 존엄성만 남았고 그것만은 당신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나는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갔다. 내 뒤에서 울음소리, 비명소리, 욕설이 들렸다. 내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나는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월요일 밤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고 내 아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들었다. 월요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날이었다. 일찍 병원에 갔다. 12시간 교대. 나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고 공기가 필요했다. 내 동료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혜는 쉬는 시간에 나를 카페테리아로 데려갔다. 희수가,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이야? 네가 하라고 한 대로 했어. 고소했어. 그들을 집에서 내보냈어. 그녀가 나를 안아주었다. 잘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내 아들이니까. 아무리 너에게 상처를 줬어도 여전히 내 아들이잖아. 그녀가 내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기억해. 때로는 누군가를 넘어지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들이 혼자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야. 저녁 8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준호의 차는 없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문을 열었다. 집은 조용했지만 뭔가 달랐다. 거실로 들어갔다. 상자들. 사방에 상자들이 있었다. 접힌 옷, 신문지에 쌓인 물건들. 그들이 짐을 싸고 있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준호 방 문이 열려 있었다. 서영이 거기에 서서 옷을 여행 가방에 넣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보고 멈췄다. 흡족하세요? 그녀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가요? 원했던 거잖아요. 나는 존중을 원했어. 그게 그렇게 큰 부탁은 아니었지. 존중.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있잖아요. 어머니 말이 맞아요. 우리는 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세요? 아드님을 어머니에게서 아주 멀리 데려갈 거예요. 준호는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그렇게 확신하지 마세요. 저는 그를 가치 있게 여기니까요. 저는 그를 믿어줘요.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그에게 한 모든 것을 영원한 빚인 것처럼 상기시키는 것과는 달리 그녀의 말은 나를 때렸다. 나는 결코 그에게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어. 줬어요.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요. 내가 이랬어. 내가 돈을 냈어. 내가 희생했어. 그게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그가 결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어머니가 한 일을 결코 갚을 수 없을 거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나는 바닥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혼자 해낸 위대한 박희숙, 완벽한 어머니를 실망시킬까봐 너무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맞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죠. 하지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악당으로 만드는 게 더 쉬운 거죠. 사실은 어머니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의존적이고 쓸모없게. 왜냐하면 그가 성장하면 어머니가 필요하지 않게 될 테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누군가가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하잖아요. 내 집에서 나가. 나는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그녀는 어깨로 나를 밀치고 방을 나갔다. 나는 복도에 서서 가쁘게 숨을 쉬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다. 나는 좀비처럼 계단을 내려갔다.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였다.
그는 혼자 들어왔다. 서영은 없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엄마, 얘기 좀 해야겠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제발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5분만 들어주세요.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 앞에 앉았다. 엄마 말이 다 맞아요. 그가 말했다. 모든 것이요. 저는 쓸모없고 배은망덕하고 쓰레기 같은 아들이었어요. 알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영이가 1시간 전에 저를 떠났어요. 엄마가 소송을 취하하도록 설득하지 않으면 떠날 거라고 했죠.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가버렸어요. 그는 눈을 닦았다. 그녀 부모님이 데리러 왔어요. 제가 성장해서 진짜 남자가 되면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엄마 집에 사는 동안은 저를 알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나는 쓴 만족감을 느꼈다. 죄송해요. 그가 계속했다. 제가 너무 약하고 너무 비겁해서 죄송해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고 소리친 것.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말이었어요. 눈물이 내 뺨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엄마, 저는 태어나고 싶었어요. 엄마를 엄마로 둔 것은 제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망쳤어요. 준호야, 그만. 끝까지 말하게 해주세요.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 돈, 그 영수증 돈, 저는 잘못된 것임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알았죠. 그리고 계속했어요. 쉬웠으니까. 빠른 돈이었고 서영이가 물건들을 원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아들아, 돈을 갚을게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집에서 나갈 거예요. 엄마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옳은 일이니까. 스스로 설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 그는 내 눈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일주일만 머물게 해주실 수 있어요? 딱 일주일만. 일자리를 찾고 방을 찾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떠날게요. 나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다. 이미 늦었다고, 피해는 이미 입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내 아들이었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아들이었다. 일주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내 규칙에 따라. 어떤 규칙이든요. 좋아요. 술 금지. 매일 일자리를 찾아. 반값으로 돈을 내. 비록 10만 원이라도. 그리고 상담받으러 가야 해. 상담이요? 그래. 왜냐하면 서영이 말이 맞았던 게 하나 있어. 너와 나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혼자서는 할 수 없어. 그는 잠시 침묵했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대출건은 나는 휴대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박희숙입니다. 대출 소송을 동결하고 싶습니다. 취하하지 마시고 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잠시 중단해 주세요. 확실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명도 소송은요? 나는 준호를 쳐다보았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중단해 주세요.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준호는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고마워요, 엄마. 증명해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려고 일어섰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엄마, 왜요? 제가 엄마한테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게 엄마가 하는 일이니까, 아들아. 쉽기 때문도 아니고 공정하기 때문도 아니야.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지만 짓밟히지도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게 네가 배워야 할 차이점이야. 그는 문틀에 서 있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에서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보았다. 내가 알던 아이, 두려워할 때 나를 안아주던 아이, 커서 나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던 아이. 그 아이는 실수와 거짓말의 층 아래에 묻혀 있었지만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희망을 가졌다.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다음 사흘은 이상했다. 준호는 약속을 지켰다. 일찍 일어났고 이력서를 인쇄하고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다. 나는 멀리서 그를 관찰했고 아주 천천히 우리는 대화하기 시작했다. 라벨에 대해서도 서영에 대해서도 과거에 대해서도 아니었다. 단지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화했다. 목요일, 그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엄마, 철물점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시작이에요. 나는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다. 잘 됐다, 아들아.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요리했다. 나는 밥을 했고 그는 10대 때 부엌에서 나를 돕던 것처럼 닭고기를 준비했다. 우리가 밥을 먹는 동안 그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다. 엄마, 중앙동에 방을 구했어요. 작지만 제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언제 이사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가 떠나기를 원하신다면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너는 떠나고 싶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머물면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할 것 같아요. 혼자 사는 법, 내 물건값을 내는 법,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해요.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일요일마다 나를 방문할 수 있어. 여기는 여전히 내 집이야. 하지만 이제 다른 조건으로. 그는 슬프지만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엄마. 그 순간 나는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를 넘어지게 내버려 둔 것이 그가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게 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날인 일요일에 일어난 일은 우리 둘 다에게 진정한 마무리가 되었다. 일요일은 밝은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다. 준호는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내려갔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좋은 아침, 내가 말했다. 그가 돌아섰다.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이거 드려야 해요.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열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1만 원권과 5만 원권 지폐. 나는 빠르게 세었다. 30만 원. 이게 뭐니? 이번 주에 내가 엄마한테 빚진 거예요. 방세 10만 원이랑 내 빚 첫 번째 상환금 20만 원이요. 준호야, 그럴 필요. 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가 엄마한테 6,200만 원 빚졌잖아요. 이자 포함해서요. 갚을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할 거예요. 목에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이것도 드리고 싶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이건 상환 계획서예요. 아는 회계사랑 같이 짰어요. 매달 30만 원씩 갚을 수 있어요. 18년이면 다 갚을 수 있어요. 18년. 나는 종이를 쳐다보았다. 날짜별로, 결제별로 모두 계산되어 있었다. 준호야, 너는 32살이야. 18년 후면 50살이야.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제 책임이고 저는 지킬 거예요. 그는 잠시 멈췄다. 왜냐하면 빚은 갚아야 하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엄마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많은 약속을 어겼지만 이 약속은 어기지 않을 거예요. 내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를 안았고 그는 마치 어렸을 때처럼 무서워했을 때처럼 나를 필요로 했을 때처럼 나를 다시 안아주었다. 다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안았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날 오후 나는 그의 마지막 짐을 싸는 것을 도왔다. 옷을 접는 동안 그가 말했다. 있잖아요. 서영이가 어제 저한테 문자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했니? 엄마가 소송을 취하했는지 물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엄마 말이 맞았고 제가 바보였다고 말했죠.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제가 패배자라고,
결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라고. 엄마 집에서 영원히 썩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패배자였지만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 그녀를 잃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침대에 앉았다. 그녀가 그리우니? 가끔요. 하지만 그녀보다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는지가 그리워요. 그는 여행 가방을 닫았다. 저는 제가 중요하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모두 내 돈이 아닌 돈, 내 집이 아닌 집, 내 삶이 아닌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3평짜리 방과 15일마다 60만 원을 받는 일자리, 그리고 6,200만 원의 빚이 있어요. 그는 웃었지만, 하지만 이건 제 거예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삶이에요. 나는 깊고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다. 내 아빠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는 침묵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알지? 내 아빠도 실수를 많이 했지만 항상 일어섰고 항상 노력했어. 그리고 그게 바로 네가 하고 있는 일이야. 그는 눈물을 닦았다. 고백할 게 있어요. 몇 년 동안 저는 엄마를 미워했어요. 항상은 아니었지만 가끔은요. 왜냐하면 엄마는 항상 완벽했으니까. 완벽한 간호사, 완벽한 엄마,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저는 결코 엄마 수준에 미칠 수 없었어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아들, 아픈 아들, 돈이 드는 아들이었죠. 아들아. 그리고 서영이를 만났을 때 그녀는 제가 충분하다고 느끼게 해줬어요. 완벽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냥 존재해도 되는 것처럼요. 그는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가 줄 수 있는 것을 사랑했죠.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자 그녀는 떠났어요. 모든 여자가 그렇지는 않아. 알아요. 엄마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엄마는 떠날 수 있었고 제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을 때 저를 넘어지게 내버려 둘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고 엄마, 그건 다른 누구도 하지 않았을 일이에요. 그는 나를 다시 껴안았다. 그리고 그 포옹 속에는 모든 것이 있었다. 용서, 고통, 사랑, 희망. 오후 5시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다. 아니, 실제로 트럭은 아니었다. 준호가 20만 원을 주고 고용한 친구의 트럭이었다. 우리는 함께 그의 짐을 날랐다. 많지 않았다. 분해된 침대, 옷상자, 몇 가지 가구. 이웃들이 창문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옆집이 여사가 나왔다. 젊은이가 이사가요? 희숙 씨? 네, 이젠 혼자 살아요. 아, 잘 됐네요. 이제 때가 됐지. 남자는 스스로 서야지. 그녀는 준호를 쳐다보았다. 힘내게, 아드님. 그리고 엄마 자주 찾아오렴. 엄마가 너를 필요로 해. 그럴게요, 이모님. 약속해요. 모든 것을 싣고 난 후 준호는 집 앞에 서서 처음 보는 것처럼 혹은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집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자랐어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첫 발을 뗐고 여기서 악몽을 꾸면 엄마가 달래주셨죠. 20년 동안 매일 학교 가기 전에 여기서 아침을 먹었어요. 그는 나에게 돌아섰다. 이 집은 제 역사예요. 그리울 거예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나도.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갖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게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는 트럭에 올라탔다. 일요일에 봐요. 응, 같이 밥 먹자.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된장찌개요? 네가 원하는 대로. 그는 미소 지었다. 트럭 문을 닫고 떠났다. 나는 보도에 서서 그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트럭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풀려났다. 나는 울었지만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나는 내 아들을 놓아주었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성장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아프더라도 내가 혼자 남겨지더라도 말이다. 6개월 후 나는 거실에 앉아 있다. 내 집은 조용하지만 더 이상 무거운 침묵이 아니다. 평온한 침묵이다. 준호는 약속대로 매주 일요일에 온다. 때로는 음식을 가져오고 때로는 함께 요리한다. 그는 자신의 일, 동료들, 그리고 어떻게 돈을 모으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그는 이미 빚 중 200만 원을 작지만 꾸준한 상환으로 갚았다. 지난주에 그는 내 마음을 채우는 말을 했다. 엄마, 누군가를 만났어요. 이름은 유나예요. 제가 사는 박모퉁이 빵집에서 일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서영이처럼은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유나는 무슨 일을 하니? 일하고 밤에는 경영학을 공부해요. 언젠가 자기 사업을 하고 싶대요. 그는 미소 지었다. 저는 그녀가 자기만의 꿈을 가지고 있고 저에게 삶을 해결해달라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좋아요. 만나고 싶구나. 곧 데려올게요. 하지만 천천히요. 이제 모든 것을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었다. 서영은 3달 전에 돌아오려고 했다. 문 앞에서 울면서 자신이 틀렸다고, 준호를 사랑한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다. 너를 용서할 것은 없어. 네가 나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어. 사랑은 냉장고에 라벨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편안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 거기에 있기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너는 내 집, 내 돈, 내 편안함을 선택했지.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지자 너도 떠났어. 그러니 고마워. 하지만 아니야. 그녀는 울면서 떠났고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나를 안았다. 제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네가 혼자 해낸 거야. 아니요, 엄마. 엄마는 저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저를 구했어요. 그건 제가 깨어나기 위해 필요했던 충격이었어요. 오늘은 일요일이다. 나는 준호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준비했다. 지혜와 전주에서 온 언니 수미도 초대했다. 준호는 유나와 함께 도착했다. 예쁘고 눈이 따뜻하고 수줍은 미소를 짓는 아가씨였다. 엄마, 이 친구가 유나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가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좋은 이야기만 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뿐이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어머님께서 그를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이야기했어요.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내가 그를 구한 게 아니야. 그가 스스로 구했지. 준호가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요, 엄마. 엄마는 저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저를 구했어요. 그게 제가 깨어나기 위해 필요했던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대화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은 아들에게 둘러싸여 나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것을 느꼈다. 평화였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구하지 않기 위해 아들을 충분히 사랑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아프지만 치유하는 사랑의 행동으로 나는 그를 진정으로 구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나는 거실에 앉았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더 이상 노란 라벨은 없었다. 더 이상 긴장도 증오도 없었다. 집만 있었다. 내 집, 내 노력으로 산 집, 내 존엄성으로 지킨 집.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은 것에 있다는 것을. 당신의 존엄성, 당신의 존중, 당신의 자존감,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